세자매 촬영 감독과의 대화. 촬영 감독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로저 큻킨스 감독의 1917을 보고 1917이라는 영화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트릭을 한 롱테이크 원샷이라는 게 그냥 큰 성취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다만 그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순간은 그 주인공이 적이 있는 어떠한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적의 조명탄이 이제 막 팍팍 터져요. 그리고 빛의 움직임과 이제 그림자의 움직임이 그 주인공을 이제 뒤덮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빛과 그림자의 움직임이 만드는 어떠한 이제 기운들이 또 있었고, 이 세자매라는 이 영화에서도 빛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납니다. 희숙의 집이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가는 곳 바로 옆으로 이제 설정이 되었어요. 이 지하철이 진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촬영 감독님께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빛을 움직여갔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와 그 다음에 빛을 움직인다라는 게 또 이제 감독님에겐 또 어떤 의미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 옆에 집이 있다라는 설정은 케빈에 대하여에서도 틸다 스윈튼이 사는 집도 옆에 기차가 다녀요. 지하철이 다니는 설정을 만든 것은 사실 희숙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불안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불안한 느낌이 어떤 집 안은 항상 어두운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어둠이 생기는 거는 밖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어둠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요 광원들이 모두 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 혹은 안에서도 이렇게 형광등이 켜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간접등의 형태로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분위기가 희숙과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림자가 있고 가슴 어딘가에 숨겨둔 감정의 형태로 계속 뭔가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움직이는 빛에 대한 설정을 한 거는 사실은 그 캐릭터의 느낌인 게 강했고, 그 사람이 그 움직이는 빛에 의해서 그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 좀 극대화돼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지하철이 가는 거는 소리와 낮에 이렇게 스쳐가는 빛 정도로밖에 표현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장 강하게 지하철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형태는 희숙이가 이제 자해를 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죠. 사운드도 가장 크게 쓰이게 되고 카메라도 조금 더 인물들한테 가까이 가 있고, 그래서 희숙의 불안함은 어딘가에서 비춰오는 빛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장면에서도 이 감정과 함께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 조대현 조명 감독이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고, 작지만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그게 인물한테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끼리 좀 원칙을 세웠고, 그 지하철의 속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 감독님하고 조대현 조명 감독하고 논의를 하면서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LED 라이트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식의 빛의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가 아닌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전멸하면 2번이 전멸하고 3번이 전멸하고 4번이 전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라이팅을 디자인을 해놨고, 그거를 타이밍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게 셋업을 했죠. 희숙한테 쓰이는 빛들 중에 좀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 방 안에서 그 거실에서 들어오는 지하철 장면도 있었고, 어항에 비친 어항이 일렁이면서 바닥에 생긴 어떤 무지갯빛 같은 것도 있었고요. 블러드풋을 찾아갈 때 그 클럽 앞에서 보면 희숙한테 어딘가에서 반사되어 온 빛이 이렇게 일렁이면서 맺히거든요. 저는 일상적으로 그런 빛을 만날 때 되게 기분이 묘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어딘가 반사되어져서 알게 모르게 그런 데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그 캐릭터의 그런 빛을 계속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꽃집에서도 바깥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어져서 안으로 파고드는 빛을 만들어줬고 희숙의 뒷모습 너머로 슬쩍슬쩍 보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화 제목 중에 환상의 빛이라는 고레다 히로가츠의 데뷔작이 있는데요. 가끔 그런 빛을 일상 속에서 제가 발견을 할 때마다 아 되게 환상의 빛 같다 이런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빛의 형태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질문지 쓰면서 정리해 놓은 부분에 보면 빛을 움직이는 거는 아마도 빛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들이 그 공간에서 산란되는 느낌이라는 네. 잘 썼네요. 감정의 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환상의 빛이자 감정의 빛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그게 감정이 흔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호러 영화나 어떤 스릴러 영화, 액션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또 로저 디킨스 얘기.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쓰이고요. 그렇죠. 네.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그 어딘가 디지털릭한 세계에 그 붉은색의 뭔가 이런 빛들이 공간을 쓱 하면서 그림자가 쫙 생기고 혹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도 보면 모텔에 있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이 찾아와서 총격전이 벌어질 때 스탠드가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조명의 형태가 이제 부드러운 빛에서 아주 날카로운 빛으로 필라멘트만 남아갖고 이렇게 빛을 비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조명이 넘어지기 전 상황과 그 후의 빛의 느낌이 되게 날카로워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빛이 어떤 공간의 성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빛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그 공간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어떤 공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공간이 유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촬영 감독님이 느끼셨던 어떤 그 불안감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유동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이상한 불안감들을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유동시키는 것의 역할을 빛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아까 영화를 보면서 되게 사실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어떤 되게 감정적인 것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구현하셨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게 공간이 약간 유동한다?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의 세계가 빛에 의해서 뭔가 다른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있음직한 세계에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빛의 변화로 인해서 그 공간이 다르게 보인다면 이건 뭐지? 하면서 약간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또 너무 급진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있음직한 변화로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빛이라는 게 담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장면에서 이제 미연이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보이는 조명들이 굉장히 컨트라스트도 강하고 빛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다른 장면보다는 조금 더 양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멜로드라마 쪽 연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더글라스 서크 같은 경우에는 빛과 구도가 굉장히 양식화되어 있죠. 리얼리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허구성 자체가 드라마에 있는 어떤 갈등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어쨌든 허구이고 그 허구 안에 어떤 현실 세계의 진실이 어느 정도 담겨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허구적 그 공간이 아니라 이게 다른 바깥의 공간으로 나갔을 때는 어떠할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좀 남기게 되고 허구적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되는 어떠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교회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인데 조명이 어느 정도 양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폭력성 자체로부터 조금은 우리가 약간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따져보면 양식화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조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냥 공간을 상상하고 디자인을 했던 것은 바깥 복도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형태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빛을 이용해서 조명을 하고 그 빛에 의해서 폭력의 형태, 폭력을 행하는 형태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어두운 정도, 그리고 좀 차가운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과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양식화된 조명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공간에 존재할 법한 빛의 형태라고 접근이 되었고 그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냥 공간에 존재할 법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은 그게 어떤 표현주의적인 방식의 접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리얼리틱하게 보이기 위한 접근이었고, 더불어서 약간 폭력의 테마나 어떤 것들을 그 세자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저기 누구지? 김희성 선배가 찾아오는 희숙의 남편이 꽃집. 찾아오는 꽃집도 붉은색으로 했었고 거기도 붉은색으로 십자가는 차가운 빛이지만 그 나오는 빛은 붉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수면등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리얼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꽃집이죠. 또 재밌는 것은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또 영화를 보게 돼요. 좀 낯설긴 하지만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 뭔가가 도움이 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여기 탑라이트가 왜 들어와?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빛이 왜 움직여? 이런 것과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논리성과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처럼 빛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허구의 세계, 해석되어진 세계, 해석되어진 감정의 형태로 접근하고 표현되어져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나서 떠오른 게 또 그 김선영 배우 나오셨던 장우진 감독의 겨울밤에가 떠올랐거든요. 겨울밤에도 되게 그런 빨갛고 파란빛 되게 원색적인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인공적일 정도로 쓰고 있는데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까지 너무 눈에 띄는 빛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봤다가 다 보고 나서는 굳이 그 빛 하나하나의 의미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영화 자체가 시간의 뭐 경계를 계속 흐리고 있다든지 마치 모든 게 다 꿈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몽환적인 정서들 그런 것들을 이 컬러로 그 되게 강렬하고 인위적인 조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쓸 때 약간 리얼리티에 대한 강박이 사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 볼 때 자체는 사실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영화 보고 나서는 괜히 이거의 리얼리티, 진위 여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허구적인 것들을 조합해서 되게 리얼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리얼한 거를 그대로 찍었는데 허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교차한다는 생각이 영화에서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긴장을 유발시키는 게 영화라는 걸 보는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양자가 통과하는 게 있다면 몰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허구적이건 사실적이건 영화라는 건 진짜 몰입이라는 거를 진짜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찍을 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을 보존한다, 카메라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당대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남겨놓음으로써 시간을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거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는 이게 과거에 찍혀진 것이라서 지금 이 순간보다는 어떤 과거의 어떤 다른 시간대를 생각하게 된다고 좀 느끼거든요.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저 장면이 지금 흘러가는 장면이 지금 진짜 있는 현재적인 느낌이랄까요? 그 현재성이 되게 강조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역시나 몰입 때문이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사실 좀 못다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꼭 나눠야겠다는 이야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겸 해서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녹음을 처음 해봐서 되게 긴장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제 스태프랑 비평가랑 스태프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도만으로도 재미있는 것 같고 좀 이런저런 영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이게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녹음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 또한 되게 긴장하면서 왔는데 일단은 세자매 영화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화들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촬영이라든지 현장에 관해서는 제가 훨씬 좀 많이 지식이 없는 상태로 왔지만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촬영감독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보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배움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네. 다른 관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자매를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창욱 평론가님께 저는 그냥 세자매가 이제 개봉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의 시간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세자매 촬영을 하면서 뭘 준비했고 어떤 생각이었지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평론가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영화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얼른 다음 작품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런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껏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